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 행정처에 재판 거래 정황이 드러났다는 소식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계속 재판이 지연되던 시기에 재판 연구관으로 일했던 한 부장판사가 이런 의심을 뒷받침할 만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해당 재판은 파기하기로, 즉 징용 피해자들이 지는 걸로 하기로 돼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고, 또 대법관은 한일 외교 관계를 우려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먼저 임찬종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이모 부장판사가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2012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고등법원들이 징용 피해자 승소 판결을 내린 뒤 일본 기업들이 재상고를 해서 사건이 다시 대법원에 계류돼 있을 때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전범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2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인용해서 보고서를 썼더니 선배 재판연구관이 그 판결은 파기하기로 돼 있다고 말했다고 글에 썼습니다. 판결을 파기한다는 건 이전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판결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 부장판사는 한 대법관이 해당 판결이 한일 외교 관계에 큰 파국을 가져오는 사건이라고 말했다고도 썼습니다. 이 부장판사 글이 사실이라면 강제징용 재판을 두고 외교부와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행정처 문건 내용이 실행된 정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SBS와 통화에서 당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선 파기뿐 아니라 인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자신은 해당 사건을 다루는 연구관 그룹에 속해 있지 않았다며 개인적인 의심이었고 글을 잘못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역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던 또 다른 현직 부장판사도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SBS 취재진에게 했습니다. 이 판사는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이 다른 재판과는 다르게 이례적으로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을 캐비닛에 넣어만 두고 연구관들에게 검토조차 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류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부장판사 A씨도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던 2015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습니다. A 부장판사는 SBS와 전화통화에서 당시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이 이례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느 사건과 달리 한참 동안 미제 사건으로 분류해놓고 사건을 배당하지 않아 상관에게 왜 그런지 이유까지 물었다는 겁니다. 그 사건만 유독 민사 총괄 부장판사가 캐비넷에 가지고 토론을 해부한다든지 그런 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검토 안 하냐 그랬더니 법리 검토할 게 많다 이렇게 얘기해서. 당시 대법원 관계자는 연구관에게 배당하지 않은 채 조장인 부장판사가 스스로에게 사건을 배당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A 부장판사를 몇 차례 불러 강제징용 판결이 지연된 경위를 물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던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 2명이 비슷한 주장을 한 만큼 당시 대법원의 상황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시 재판 관련 내부 보고서를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기밀에 해당한다며 제출할 수 없다고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관련 기록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오늘 SNS에 글을 올린 이모 부장판사를 곧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유라입니다. 자, 이렇게 갈수록 의혹이 커져가는 대법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단독 취재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던 지난 2015년 처음으로 대법원에 특수활동비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배정된 돈이 11억 4천여만 원입니다. 대법원이 굳이 이 특활비가 있어야 하는지도 의문인데, 그래서 S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인 마부작침이 이 돈을 누가 얼마나 썼는지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처음으로 공개되는 대법원의 특활비 집행 내역, 심영구 기자입니다. 영수증을 안 내도 되고 감사도 안 받는 나랏돈 특수활동비.
기밀을 요하는 정보나 사건 수사에 쓰라는 취지의 특활비가 대법원에 들어오기 시작한 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입니다. SBS 마부작침팀이 처음으로 입수한 대법원 특활비 지급 결의서를 보면 대법원은 지난해까지 3년 동안 8억 5,600만 원을 썼습니다. 누가 받았나 봤더니 대법원장과 대법관 18명, 법원행정처 간부 6명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통해 3년 동안 2억 2,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던 고영한 대법관, 박병대 전 대법관이 각각 9,400만 원, 6,400만 원으로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은 특활비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나오는 자료들은 다 공개적으로 대화와 토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인데 대법관들, 대법원장이 직접 감찰을 하거나 조사를 하는 사람도 아닌데 특수활동비가 필요했다. 좀 납득이 안 된다 싶습니다. 정권이 바뀐 뒤 지난해 9월 취임한 김명수 현 대법원장도 취임 이후 석 달 동안 3천만 원을 썼습니다. 대법원은 특활비를 무슨 용도로 썼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감사라든지 기타 기밀성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올해도 특활비로 2억 5,600만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수사나 정보기관이 아닌 대법원에서 매년 수억 원씩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특수활동비를 앞으로도 계속 사용해야 할까요? 법원을 개혁하겠다는 김명수 체제에 묻고 싶은 말입니다. SBS 심영구입니다. 네, 다음은 계엄 문건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무사 계엄 문건에는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해서 먼저 위수령을 발령하고 나중에 계엄 시행을 검토한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위수령 검토와 계엄 문건의 연관성이 뭔지 확인하던 과정에서 당시 국방부 법무실에 대한 감사 문건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 감사 문건에는 위수령 존치 논리를 만들라는 상부의 지시와 압박이 있었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먼저 권지윤 기자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군법무관 A씨가 지난 3월 15일 국방부 감사관실에 제출한 답변서입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위수령을 존치시킬 논리를 개발하라는 지시를 법무관리관 노수철 국장으로부터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노 국장 집무실에서 위수령 문제로 회의도 열렸습니다. 답변서에 따르면 회의에서 노 국장은 비상사태 때 위수령에 근거해 병력 출동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묻습니다. A씨는 위수령의 과거 남용 사례 등을 들며 위수령에 의한 병력 출동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러자 다른 상급자는 원래 고지식하고 고집이 세다는 말도 합니다. 당시 위수령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군내 검토 보고서가 이미 여러 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법률가로서 옳은 일로 생각되지 않아 양심과 상급자의 지시 사이에서 고통을 겪었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A씨가 위수령 존치 논리를 담은 문건을 만들지 않자 이후 추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미국은 군대가 치안에 자주 투입된다. 미군 사례를 검토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위수령을 비교해보란 지시도 받아 두 가지 문서를 만들어 보고했습니다. 제도 검토를 빌미로 위수령 존치 근거를 만드는데 국방부 법무실이 동원된 거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됩니다. 노수철 국장은 SBS와 통화에서 위수령 존치 논리 개발을 강요하지 않았고 위수령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견해 차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감사관실은 이런 서면 답변서를 확보하고도 A씨에 대한 대면 조사 없이 지난 3월 22일 위수령에 의한 병력 동원 검토는 없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SBS 권준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수령 존치를 위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이런 움직임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밝혀내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군 특별수사단이 이 답변서를 낸 군 법무관을 최근 조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에는 위수령을 먼저 발령하고 경비계엄, 비상계엄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한다는 안이 담겨 있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A씨가 상부 지시로 작성했다는 위수령과 경비계엄, 비상계엄 개념 분석 문건과 맥이 닿습니다.
당시 노수철 법무관리관은 SBS와의 통화에서 자신은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의 지시로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위수령이나 계엄령과 관련해 기무사와 논의한 적은 없다고도 했습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TF 책임자인 소강원 참모장도 당시 조연천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장관의 지시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실의 위수령 존치 논의와 관련 문건, 또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모두 지난해 2월 중순에서 3월 초 한민구 전 장관의 지시에서 비롯됐습니다. 한 전 장관이 이른바 투트랙으로 계엄령 문건을 준비시켰다는 의심이 제기됩니다. 군 특별수사단은 지난 24일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A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이뤄진 위수령 존치 논리 개발 움직임의 실체와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연결성 여부를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네, 그럼 진실을 밝혀내야 할 군 특별수사단의 조사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자인 소강원 참모장이 오늘 소환됐는데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최재현 기자, 소강원 참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나온 건데 지금도 계속 조사받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국방부 검찰단 본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소강원 참모장이 출석하는 모습부터 잠시 보시죠. 작성 과정에서 실행 계획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인지를 하셨습니까? 그런 세부적인 사항도 검찰 조사 나왔으니까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 참모장은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이 소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 두 사람은 오늘자로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군 특수단은 또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과 관련해 기무사령부와 예하부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과 함께하는 민군 합동수사단도 오늘부터 활동에 들어간 건가요? 네, 오늘 오후 현판식을 마치고 바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민간인인 한민구 전 장관에 대해 출국 금지가 내려진 것도 이 민간 검찰과의 협력 속에서 가능했습니다. 한 전 장관을 비롯해 윗선에 대한 수사가 빨라질 걸로 기대됩니다. 자, 이렇게 수사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 기무사 개혁 작업에도 좀 속도를 내야 할 것 같은데 뭔가 좀 내용이 나온 게 있나요? 네, 일부 언론이 이 국방부 발로 기무사가 국방장관 참모부대에 수련될 거라고 추측 보도를 했는데 이 장영달 위원장은 그거는 틀렸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기무사를 개혁하지는 않을 거라고도 했는데 자세한 내용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SBS 최재영입니다. 이 계엄령 문건을 놓고 장관과 군 간부가 진실 공방을 벌이며 내부 갈등으로까지 번지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거라며 기무사 개혁을 서두르고 또 그 문건이 보고된 경위도 따져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벌어진 국방장관과 기무사 간부 간의 설전. 제가 없는 내용을 가지고 소설 쓰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겠습니까? 유례 없는 군의 공개 난타전 이틀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상황 정리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거라며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기무사 개혁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기무사 개혁 TF는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문건 보고 경위도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한다. 송영무 국방장관까지 관련자로 언급함으로써 문책성 인사 가능성도 열어둔 셈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 혼란이 증폭되는 상황을 더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대통령이 일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네, 다음은 라오스 댐 사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현지에서 실종자 수색과 복구 작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 지역에는 지금도 3천여 명이 고립돼 있습니다. 물이 빠져나간 것도 과거에 사람이 살던 곳인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먼저 라오스 현지에서 송인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댐 사고로 홍수가 난 지역은 사흘이 지나도록 여전히 물에 잠겨 있습니다. 수위가 낮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조됐지만 여전히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립돼 있습니다. 침수 마을도 13곳이나 됩니다. 흙탕물이 빠진 마을은 처참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홍수로 인한 산사태로 마을은 형체를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댐 하류뿐만 아니라 상류 지역 역시 폭우로 처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취재진이 찾아간 댐에서 60km가량 떨어진 산간 마을입니다. 집들이 완전히 부서졌고 주민 13명은 간신히 목숨만 건졌습니다. 아타프 주로 연결되는 다리 교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리가 유실돼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록적 폭우로 인해서 이곳에 집안이 무너져 내리면서 다리도 함께 유실된 겁니다. 댐 사고는 국경 넘어 캄보디아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흘러내린 물이 세콩강 수위를 높이면서 캄보디아 북부 수퉁트랭 주민 5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라오스 정부는 지금까지 댐 사고로 모두 27명이 숨졌고 131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라오스 총리는 댐 사고 원인이 폭우인지 부실공사인지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SBS 송윤호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스 댐의 시공사인 SK건설이 사고가 나기 며칠 전에 이 댐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내부 문건을 저희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SK건설이 사고 후 작성한 문건입니다. 지난 18일 보조댐이 11cm 침하된 현상을 계측기를 통해 확인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합작사인 한국서부발전이 침하 현상을 발견했다고 국회에서 밝힌 20일보다 이틀 앞선 시점입니다. SK건설 측에 확인해보니 이번엔 19일에 침하 현상을 확인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서부발전은 그게 아마 보고된 시점이 20일인지 모르겠으나 특정된 시점은 19일이라고 들었어요. 19일이 맞고요. 사고댐이 23일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점을 고려하면 SK건설은 최소한 나흘 전에 붕괴 조짐을 파악한 겁니다. SK건설 측은 22일 밤 댐 상부의 일부 유실을 확인한 뒤 복구 작업에 돌입했지만 하루 4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복구 장비가 진입하지 못해 복구에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초 침하 사실을 확인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의 시간이 있었는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겁니다. 이 기간 비는 소강 상태였습니다. 결국 22일 밤 9시 부근 마을 주민을 대피시키기 시작합니다. 타이밍이 늦었거나 아니면은 조치를 취할 정도의 그 규모보다도 파전한 게 큰 거예요. 노력을 하려다가 못하니까 사람 대피시킨 겁니다. SK건설 측은 침하 현상은 토사를 채워 만든 흙댐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여서 즉시 조치하지 않았고 계측기를 통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이강입니다. 네, 왜 이랬던 건지 쉽게 이해가지 않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경제부 김범주 기자와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일단 정리해보면 SK가 댐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계속 쉬쉬했다는 거잖아요. 결국 밖엔 또 다른 행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특히 해명은 이건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고 저희한테도 알려왔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너무 빨리 불어나서 댐은 괜찮았는데 이게 이제 물이 넘쳐서 위로 가면서 이게 쓸고 가면서 사고가 났는데 조짐이 나서 넘어질 때까지 만 하루가 채 안 걸렸기 때문에 뭐 최대한 대피를 시키고 했지만 피해를 막을 수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오래 못 갔습니다. 당장 어저께 이 가치 투자를 했던 서부발전 사장이 국회에 나가서 이걸 공개적으로 반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기 사흘 전에 이미 댐의 일부가 내려앉았고 내려앉은 이후에 물이 위로 넘치면서 무너졌다는 걸 어제 공개를 했는데 오늘 이강 기자가 취재한 걸 보면 이것도 모자라서 20일도 아니고 그거보다 하루나 이틀 전에 내려앉은 사실을 SK가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을 안 하고 정반대 얘기를 해왔다. 라고 지금 저희가 이제 취재가 된 거죠.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게 정말 큰 피해가 날 거를 알고 있었는데도 이거를 또 언젠가 드러날 텐데 이걸 왜 이야기를 숨기고 있던 건가요? 왜 얘기를 안 했냐라고 물어봐도 뾰족하게 지금 답을 SK 쪽에서 못 하는데 결국 생각해 보면 책임 문제 때문이 아닐까. 당장 앞으로 벌어질 일이 이게 자연재해냐 부실공사냐 따져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특히 사고가 났는데 그러면 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정말 다 했느냐 이 부분도 봐야 될 텐데 처음에 했던 주장대로라면은 SK가 좀 피할 만한 여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대로 유지가 됐다면.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취재한 건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결국 큰 비가 오는데 현장에서 이걸 주시를 하고 제때제때 뭐 판단을 못한 게 아니냐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고, 특히나 중요한 부분이 어차피 관계된 회사도 많고 보는 눈도 많았는데 그 들통날 얘기를 왜 했냐.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 다 떠나서 도덕적으로도 좀 비판을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김범주 기자였습니다. 중국산 원료를 쓴 고혈압 약에서 발암 의심 물질이 검출돼 유럽 등지에 이어 우리 식약처도 판매를 중지시켰죠. 이번 사태는 중국의 원료 제조사가 유럽 제약업체에 스스로 통보하고 이어 유럽의약품안전청에도 보고되면서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난달 우리나라 수입업체도 제조사로부터 문제를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쉬쉬하며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노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중국 제지앙 화하이사가 만든 고혈압약 원료 발사르탄에 발암 의심 물질이 들어있다고 알려진 건 지난 7일입니다. 유럽의약품안전청이 문제의 발사르탄의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면서부터입니다. 하지만 우리 식약처는 유럽에서 이런 발표가 나오기 전까진 전혀 몰랐습니다. 유럽 등이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하자 뒤늦게 부랴부랴 따라서 조치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의 발사르탄을 수입해온 우리나라의 한 업체는 이미 지난달 21일 독성 불순물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조사인 중국 화하이사가 스스로 독성 물질 검출 사실을 확인하고 전 세계 수입업체들에 통보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수입업체는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우리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화해에서 계속 홀드를 하라고 하니까 저는 계속 그런 상황이었고. 현행법에는 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되면 반드시 식약처에 보고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 수입업체는 6월 27일에 중국 제조사로부터 문제의 불순물이 NDMA라는 발암 의심 물질이라는 것을 통보받고도 쉬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서울과 창원에선 고 노회찬 의원을 기리는 추도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세연 기자. 네, 서울 연세대학교 대강당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군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다가 아닙니다. 추도식은 제 뒤로 보이는 건물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의자 1,700개 그리고 통로까지 자리가 꽉 차서 들어가지 못한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바깥에 앉아서 또 서서 스크린으로 추도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추도식은 저녁 7시부터 노회찬 의원의 2012년 진보정의당 당대표 수락연설 영상으로 시작됐습니다. 환하게 웃으시는 그 미소가. 네, 그동안 빈소에서 강인한 모습을 보였던 심상정 전 대표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14년 동안 고인과 선후배로 지내온 배우 박중훈 씨, 정치 여정을 함께한 유시민 작가가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네, 장례 기간 내내 일반 시민 조문객의 줄이 끊이지 않았고 또 당원으로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죠. 네, 지난 나흘 빈소를 찾은 추모객은 2만 8천 명입니다. 평범한 시민이 대다수입니다. 추모 홈페이지에는 정의당에 가입했다는 글, 또 정의당이 고인이 원래 추구했던 정신을 이어가리라 믿고 후원금을 낸다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이 정의당을 응원함으로써 그 정신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배우 김희애 씨 남편인 이찬진 씨, 또 대표 진보학자인 정태인 소장도 당원 가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국회에서 연결식이 진행되고 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에 안장됩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러시아 보물선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는 업체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150조 원 금괴가 실려 있을 거라고 했었는데 말을 크게 바꿨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돈스코이오 발견 사실을 발표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신일그룹. 열흘 만에 업체명과 대표를 바꾸고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50조 원 보물선은 과장된 표현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사실 현재 금시세를 감안을 한다면 약 10조 원 정도의 가치가 되지 않을까. 심지어 보물의 실체는 현재로선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예고했던 금괴가 든 것으로 추정되는 상자 모습도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The question is, did I see any boxes on deck with any wrapping? The answer is no. I did not see any steel boxes on the deck. 금괴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인양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150조 원을 내세우다 갑자기 이 배의 역사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주가 조작과 가상화폐 사기 의혹은 전면으로 부인했습니다. 배를 담보로 가상화폐를 팔아온 신일그룹 돈스코이오 국제거래소나 싱가포르에 있는 신일그룹과도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신일그룹은 이 업체들과 홈페이지를 공유했고 설립자도 일부 겹칩니다. 보물선을 최초로 발견한 유일한 권리자라는 주장이 무색하게 신일그룹 측은 세간의 의혹을 해소할 실증적 증거를 전혀 내놓지 못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영화로도 제작됐던 이태원 살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의 화장실에서 대학생이 흉기에 찔려 살해됐는데 검찰이 엉뚱한 사람을 기소하는 바람에 진범은 미국으로 도주했었죠. 결국 다시 한국으로 송환된 진범에게 유죄가 확정되기까지 무려 20년이 걸렸습니다. 오늘 이 부실 수사에 대해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 조중필 씨의 유족들은 지난해 3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검찰의 잘못된 기소와 정부의 늑장 대응 때문에 진범에 대한 형사처벌이 늦어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유족에게 3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진범 아서 패터슨을 기소하지 않는 잘못된 판단을 해 진범에 대한 처벌이 지연됐으므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는 출국 정지 기한을 연장하지 않아 아서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망친 것에 대해 이미 2006년 위자료 3천여만 원 지급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더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패터슨의 한국 송환과 재판 과정에서 국가 책임이 더 드러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중필 씨의 어머니는 진짜 범인을 잡기 위해 유족이 나서야 했던 지난날을 회고하며 정부를 향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21년째 이렇게 법정에 쫓아다녔어요. 바위 또래 결함된 깨기였어요, 우리는. 범인들을 똑바로 가려내갖고 우리같이 국민이 어렵게 이렇게 어려운 일, 그냥 힘든 일 당하지 않고 그래도 살았으면 좋겠어요. SBS 전영우입니다. 네, 오늘도 참 더웠습니다. 경북 경산이 섭씨 40.5도까지 올라서 또다시 올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언제까지 이 더위를 견뎌야 하는 건지 먼저 정구희 기자입니다. 가마솥 더위에 비닐하우스 나물마저 말라 비틀어져 건질 게 없습니다. 일 한 300kg 정도 생산을 하는데 지금 한 보름째 아예 생산을 못 하고 있는데 날씨가 워낙 더우니까. 오후 3시 반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기온은 40.5도까지 치솟아 올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경북 영천도 40.4도, 이틀 만에 다시 40도를 넘겼습니다. 이 밖에 합천 39.5, 의성 39.4도 등 영남권은 40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경산 하양은 따뜻한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들고 지형의 효과가 더해지면서 40.5도의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바깥 기온이 체온을 넘어 40도까지 올라가면 체온 조절이 어려워 이상 증상이 더 빨리 나타납니다. 몸에서 나는 열을 조금이라도 적게 만들려고 우리 몸 가운데 소화기관과 뇌가 먼저 활동을 줄이게 됩니다. 우선 피로감 느끼고 그다음 두통, 속이 메스꺼워지고 그다음에 그것도 멈추지 않는다면 이제 토하기까지 하는. 의사들은 여름철엔 습도가 높아 땀으로도 체온 조절이 잘 안 된다며 요즘 같은 날씨엔 한낮 활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SBS 정구입니다. 농작물 피해도 심각합니다. 과일과 채소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2달 남은 추석 장바구니 물가도 걱정입니다. 이어서 이용식 기자입니다. 가지에 매달린 사과 곳곳에 검은 반점들이 보입니다. 땡볕에 타버린 겁니다. 사과 주변에 나뭇가지나 잎새가 없어서 이처럼 강한 햇볕에 그대로 노출된 열매들이 집중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검게 타버린 곳은 섭씨 45도, 잎사귀가 햇볕을 가려준 곳보다 12도나 뜨겁습니다. 걱정이 많죠.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 출하도 안 되고 다 폐기 처분되는 거니까. 수확을 앞둔 고추는 폭염에 말라 죽어버렸고 생강은 성장을 멈췄습니다. 잎사귀가 누렇게 타들어가 말라 죽고 밭고랑은 쩍쩍 갈라졌습니다. 뜨거우니까 집 속에서 익어가지고 죽은 거예요. 검은 차광막으로 가린 인삼밭도 폭염 피해를 피하진 못했습니다. 3년근 어린 뿌리가 바싹 마르면서 잎과 줄기까지 누렇게 변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갈란지 나머지 조금 살아있는 거도 그거 보장 못 합니다. 해발 500m, 고랭지 배추밭에도 무름병 피해가 번지고 있습니다. 배추와 무는 한 달 전보다 가격이 최고 70%가량 껑충 뛰었습니다. 시금치와 상추값도 크게 뛰어 올랐습니다. 폭염 피해에 계절 수요까지 겹치면서 채소와 과일 가격 상승세는 추석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네, 요즘 같은 날씨에 땀을 잘 흡수한다는 기능성 티셔츠 한 벌 사볼까 해도 가격이나 상표가 워낙 다양합니다. 뭐가 좋고 또 어디 제품이 좋지 않은지 시험해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창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땀을 흡수하고 금방 마르는 기능성 티셔츠는 요즘 같은 날씨에 필수품입니다. 헬스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좀 많이 사 입는 편이고 또 그냥 평상시에 다닐 때도 좀 옷이 시원하다 보니까 많이 입고 다니는 편이에요. 브랜드별로 제품도 가격도 다양합니다. 소비자원이 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기능성 티셔츠 10종을 조사한 결과 가격은 최대 2.5배까지 차이가 났지만 땀 흡수 기능은 비슷했습니다. 여러 차례 세탁한 다음 땀 흡수 기능을 시험해보니 가장 가격이 저렴한 제품과 가장 비싼 제품의 성능이 똑같이 매우 우수했습니다. 흡수한 땀을 빠르게 말리는 정도도 두 제품 모두 양호했습니다. 기능만 놓고 보면 차이가 없는 겁니다. 저렴한 제품도 대체로 흡수성과 건조성 등 기능성이 양호했습니다. 하지만 아식스 제품 중 한 종류는 땀 흡수 기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자체 판매 중단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티셔츠를 안 말린 채 오래 내버려 두면 기능이 떨어지게 돼 땀에 젖으면 최대한 빨리 세탁한 뒤 말리라고 조언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네, 이런 날씨엔 아이스 커피 같은 찬 음료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버스 탈 때 이런 음료수를 들고 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컵은, 그 음료수는 과연 어디다 버릴지 한지연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푹푹 찌는 한낮 버스 정류장. 음료 컵을 들고 버스에 타려다가 운전기사의 안 된다는 말에 급히 친구에게 컵을 주고 타거나 올라탔던 버스에서 내리는 승객도 있습니다. 바보야, 버스에 좀 없어? 올해부터 서울시에선 버스에 음료나 음식물을 들고 탈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적지 않아 이런 해프닝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정류장 의자 밑에, 칸막이 위에, 옆 하단에까지 일회용 컵을 그냥 버리기 일쑤입니다. 정류장 주변에 쓰레기통이 있지만 별 소용이 없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지켜봤습니다. 불과 2시간여 만에 쓰레기통이 차고 넘쳐 그 주변까지 쓰레기 더미가 쌓입니다. 오전에 비고 있더라. 이제 지금 또 비고 이따 또 비고 하니까는 자주 없어요 이제. 서울시가 정류장 주변에 쓰레기통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시민 반응은 엇갈립니다. 바로 버릴 수 있게 좀 근처에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난리야. 말도 못해요. 냄새나고 차라리 없으면 좋겠어. 없으면 이거 안 놓을 거 아니야. 버스 정류장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곳인 만큼 음료수 컵이나 쓰레기는 정류장에 가기 전에 미리 처리해야만 서로 눈살을 찌푸리는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 가까이 됐지만 일부 공무원과 국회의원들에겐 남의 나라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부당한 방법으로 이른바 갑질 출장을 다녀온 공직자 261명이 적발됐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A부처는 지난해 12월 간부급 공무원 5명에게 포상으로 부부 동반 해외 출장을 지원했습니다. 300만 원씩 줬는데 알고 보니 이 돈을 댄 건 정부 위탁 납품업체였습니다. 관행으로 매년 반복됐는데 김영란법, 즉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그대로였습니다. 당연히 자기 기관 예산으로 해야 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국민권익위가 2016년 9월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해외 출장 실태를 확인해봤더니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해외 출장 다녀온 공직자가 261명이나 됐습니다. 특히 96명은 산하기관이나 피감기관에서 법령에도 없는 지원 등을 받았는데 이 중 국회의원이 38명, 지방의원은 31명이었습니다. 민간기관을 상대로 한 갑질 출장도 여전했습니다. 항공사 감독권을 가진 공기업이 자신들의 해외 설명회 행사를 위해 여러 민간 항공사로부터 공짜 비행기표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외부 지원 타당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등 앞으로 잘하자는 식의 대책만 내놨습니다. 공정한 직무 수행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예외적인 사유도 엄격하게 적용할 것입니다. 대면 조사 없이 진행된 이번 실태 조사에서 권익위는 수사 의뢰나 징계 여부도 결정짓지 못했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검찰이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전직 간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기업의 공정위 퇴직 간부들을 취업시키면서 보직과 연봉까지 정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공정위 간부는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 신영선 전 부위원장입니다. 세 사람은 공정위에서 재직하는 동안 4급 이상 퇴직 간부들을 기업들과 1대1로 짝지어 재취업을 알선한 과정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공정위 퇴직 간부 20명가량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 20여 곳에 취업했습니다. 퇴직자들이 기업에서 맡게 될 보직과 연봉 수준까지 공정위가 직접 정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퇴직 간부들이 기업에서 4년간 받은 급여는 모두 70에서 80억 원에 달합니다. 공정위 측은 검찰 조사에서 기업이 적임자 추천을 요청했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이 확보한 공정위 내부 문건에는 고참, 고령 취업을 위한 대책이라고 쓰여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퇴직자들이 취업할 기업을 유관기관이라고 지칭해 기업들을 산하기관처럼 여겨온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자녀를 현대차 계열사에 취업시켜 뇌물수수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공정위가 기업의 비위를 적발하고도 고발하지 않고 부당하게 자체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인터넷 쇼핑업체 쿠팡이 타사보다 훨씬 빠른 총알 배송을 내세우며 배달 기사들을 대거 채용했죠. 그런데 최근 이 배달 기사들이 청와대 청원까지 올리며 회사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무슨 일인지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부분 잠든 새벽 3시, 인터넷 쇼핑업체 쿠팡의 배달 사원 쿠팡맨이 바삐 움직입니다. 문 앞에 배송 물품을 놓고는 사진만 찍고 이동합니다. 따로 고객에게 알리진 않습니다. 새벽 시간에 문자가 가면 좀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침 7시에 일괄적으로 이제 문자가 가고 있습니다. 쿠팡은 빠른 배송을 위해 지난달부터 서초 지점을 시작으로 24시간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배송 사원들을 주간과 야간 두 그룹으로 나눠 뛰게 했습니다. 석 달마다 주야간조를 바꾸는데 야간 배송 사원들은 매일 밤새 10시간씩 일해야 합니다. 기본 생활이 좀 많이 엉망진창이 됐죠. 패턴이 많이 깨져가지고 저도 이제 결혼을 하는 입장인데. 인력 충원 없이 52시간 근로기준법에 맞추려다 보니 살인적인 야간 배송이 시작됐다는 게 쿠팡맨들의 주장입니다. 급기야 청와대 청원까지 올렸습니다. 가장 큰 불만은
직원들의 낮과 밤이 뒤바뀌는 커다란 근무 형태 변화를 추진하면서 사측이 직원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이어서 이렇게 할 건데 따라와 줄 수 있냐, 아니면 너네는 어떻게 생각하냐, 전혀 이런 건 없이 새벽 배송 시작할 거다. 쿠팡은 지난 2015년 쿠팡맨 상당수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며 택배 기사를 제대로 대우해야만 고객 서비스가 좋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직원 반발이 이어지자 쿠팡 측은 야간 근무제의 효과를 검토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한 공기업 3곳의 손실액이 16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장량이나 수익률을 뻥튀기했고 적절한 검증도 없었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석유공사는 2009년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을 인수하면서 유전 매장량의 평가 기준을 자체적으로 느슨하게 바꿨습니다. 국제 기준보다 자산 가치를 부풀렸고 수익률도 유리하게 해석해 40억 8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회수액은 1000분의 1도 안 되는 400만 달러, 손실은 24억 6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가스공사의 캐나다 웨스트컵뱅크 가스정 사업도 수익률을 부풀려 비싸게 샀지만 결국 생산성이 떨어져 투자 금액의 73%를 손실 처리했습니다. 광물자원공사도 멕시코 볼레오 동광 운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사업성과 광산 개발 계획 변경 등의 이유로 투자금의 80%를 날렸습니다. 자원 공기업들이 뒤늦게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내용입니다. M&A 했던 다나나 앵커 등 이제 몇 개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더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해외 자원개발 태스크포스의 실태조사 결과 자원 공기업 3곳이 총 169개 사업에 41조 4천억 원을 투자했지만 손실만 16조 원, 부채는 51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DF는 부실 사업을 정리하고 강도 높은 자체 구조 조정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낙동강 중상류의 물고기와 새들이 떼죽음 당하는 실태 여러 번 보도해드렸습니다. 주요 오염원으로 지목받은 공장이 오늘 폐수 정화 시설을 공개하며 조업 정지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환경단체 입장은 다릅니다. 송성준 기자입니다. 강가마다 배를 드러낸 채 떠오른 물고기들. 오염된 강물에 집단 폐사한 겁니다. 이 물고기들을 먹은 새들도 비실비실 거리다가 얼마인가 때로 죽어나갑니다. 오염원으로 지목된 곳은 낙동강 상류에 있는 영풍특포 제련소. 폐수 무단 방류 등으로 조업정지 20일의 중징계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제련소가 중금속 폐수 정화 시설 등 회사 내부를 공개했습니다. 이 시설은 실시간 폐수 차단 시설인데요. 지난 2월 말 낙동강 폐수 유입 사고 이후 설치됐습니다. 또 내년 말까지 무방류 시스템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든 4,300억이라는 돈을 투여해서 환경 개선에 정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제련소 정문에서 항의 집회를 열어 조업 정지 처분을 피하려는 여론 무마용 술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권고한 조업 정지 명령은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단체는 제련소가 낙동강 오염의 주범인 만큼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련소 측은 아무 증거도 없이 오염원으로 몰고 있다며 조업 정지 처분 무효 행정 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SBS 송성준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KBO 리그에서 삼성의 상승세가 대단합니다. 전통적으로 무더위에 강한 특유의 팀 색깔로 가을 야구를 넘보고 있습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네, 삼성의 홈은 데프리카로 불릴 만큼 가마솥 더위로 유명한 대구입니다. 다른 팀이 무더위로 힘겨워할 때 삼성은 유독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9위에 그친 지난 2시즌 동안엔 한여름에도 힘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여름 강자의 면모를 되찾았습니다. 올스타 쉬기 직전 롯데전 3연승을 시작으로 최근 11경기에서 무려 9승을 따내며 가파른 상승세를 탔습니다. 현재 5위 넥센의 2게임 뒤진 7위 삼성은
오늘 이기면 격차를 최대 1경기까지 좁힐 수 있는데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타선의 집중력으로 6회 현재 LG에 5대4로 앞서 있습니다. 2회 김원곤의 2루타와 박한희의 1타점 적시타로 손점을 올린 삼성은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손주인의 투런포까지 더해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3회엔 구자욱과 이원석의 연속 적시타로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이대로 경기가 끝나면 삼성은 올 시즌 최다인 5연승에 성공합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한국 펜싱이 세계선수권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강 남자 사브르는 물론 다른 종목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둬 아시안게임에 청신호를 켰습니다. 이 소식은 이정찬 기자입니다. 남자 사브르 단체 결승에서 강호 이탈리아를 만난 대표팀은 한국 펜싱의 힘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192cm의 막내 오상욱은 경기 초반 긴 팔과 빠른 발로 무려 6점을 내리따내며 기선을 잡았고 이번 대회 개인전 금메달리스트인 김정환과 세계 2위 구본길도 제 몫을 다해 2회 연속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런던 올림픽 깜짝 금메달 이후 잠시 침체기를 겪었지만 세대 교체에 성공하며 전성기를 열었습니다. 구본길은 앞장서 훈련을 이끌었고 35살의 맏형 김정환은 13살 어린 막내 오상욱과 친형제처럼 지내며 최강 전력을 구축했습니다. 멘탈, 인내 그런 거에서 되게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한국 펜싱은 사브르만 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자 에페가 단체전 은메달을, 남자 플레르의 허준이 동메달을 따내며 아시안게임 전망을 밝혔습니다. 목표했던 금메달 8개 딸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 다하겠습니다. 우리 남자 에페팀은 지금 단체전 결승에서 스위스를 상대로 대회 3번째 금메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여자 골프의 박세리 퀴즈처럼 썰매 종목에도 윤성빈 퀴즈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강습회에 제2의 윤성빈을 꿈꾸는 지원자들이 몰려들어 열기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최희진 기자입니다. 한국 썰매 종목의 산실인 평창 스타트 경기장에서 봅슬레이와 스켈레톤 입문자들을 위한 강습회가 한창입니다. 대부분 고등학생인 50여 명의 지원자들은 평창올림픽 신화를 지켜본 뒤 새로운 꿈을 갖게 됐습니다. 윤성빈 선수가 이제 금메달 따는 거 보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윤성빈 선수처럼 금메달 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동작 하나하나를 진지하게 배웠습니다. 저희 썰매 종목에 보배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저 또한 좀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좀 가르칠 수 있는 다시 한번 좀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처음이라 아직은 썰매 과감하게 몸을 던지기가 두렵고 자세도 서툴지만 가슴에는 당찬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에 봅슬레이 원윤종 서영우 그리고 2012년에 스켈레톤 윤성빈이 이 자리에서 시작해서 세계 정상에 올랐듯이 이들도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떨어진다 해도 될 때까지 계속 도전할 생각입니다. 비인기 종목이니까 제가 이걸 하면서 좀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다는. 봅슬레이 스켈레톤 연맹은 오는 토요일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20명을 선발해 제2의 윤성빈과 원윤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SBS 최희진입니다. 러시아 월드컵 16강전에서 프랑스의 파바르가 터뜨린 골이 팬들이 정한 최고의 골로 뽑혔습니다. 무더위를 날릴 만한 시원한 그 장면 다시 보시죠. 오늘은 또 얼마나 더우셨나요? 연일 폭염의 기록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오늘 경북 경산은 40.5도까지 오르면서 다시 한 차례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요. 어제 가장 뜨거웠던 영천 지방은 또다시 40도를 웃돌았고 서울은 33.7도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지도에 붉은색으로 나타난 영남 지방, 폭염 경보가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이 지역은 공기까지 답답합니다. 대기가 정체가
정체되면서 영남 지방은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밤사이 서울의 최저 기온은 27도 안팎으로 지난밤 못지않게 덥겠습니다. 전국에 폭염경보가 이어지겠고 대구의 한낮 기온은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계속해서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법원이나 군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영화에서만 나올 것 같던 일들이 정말 실제로도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런 영화의 마지막에는 잘못한 사람들이 꼭 벌을 받던데 현실에서도 그럴 수 있도록 저희도 끝까지 취재하겠습니다. 오늘 8시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